네, 조 바이든 당선자가 현지 시각으로는 20일 정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2시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싸움으로 2달 반 동안 대혼란을 겪은 끝에 백악관에 입성하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제각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나와 계시지만 별도의 스튜디오로 좀 떨어져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얼굴은 좀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 교수님, 먼저, 취임식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정확히, 우리, 새벽 2시에 종이 울리면서 이제 취임식 끝나고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바이든이. 예. 그렇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벽. 이전과는 취임식.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여러 측면에서 연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대통령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4년간 새로운 행정부가 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 자료 화면들을 이제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썰렁하죠. 예. 그리고 예. 보통 이 내셔널 몰이라고 해갖고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를 군중들이 꽉 채웁니다. 예. 취임식을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쭉 걸어가면서 또 군중들을 만나고 그러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다 생략됐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1월 6일 날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철저한 경비가 이루어져 갖고 주 방위군 2만 5천 명이 사실상 워싱턴 DC를 봉쇄했고 예. 모든 다리들도 못 건너가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그런 취임식이었고요. 예. 하나만 덧붙이면 트럼프 대통령 전임이죠. 예. 안 나타났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 152년 만에 네. 처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자, 취임식에 앞서서 이제 바이든이 그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미사 참석했죠. 가톨릭 신자니까요. 그렇죠. 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하나가 된 미국. 이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합의 메시지 측면에서 워낙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때 양극화된 미국의 정치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취임식 직전에 미사를 드리는 그런 거기에 이제 민주공화당 양당의 상하원 원내대표들이 같이 와서 네.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네. 그 외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이 전통적으로 미 의회에서 네.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그런 전통인데 거기도 공화당, 민주당 양원 그 대표들이 다 나와서 축하하면서 선물을 네. 건네는 장면들을 그런 것 연출이 됐죠. 예. 자, 취임사. 이제 간단히 비전과 국정 운영 구상 담은 취임사. 그중에 어떤 내용을 좀 인상적으로 보셨습니까? 글쎄 취임사를 이전 대통령 취임사도 제가 좀 네. 봤습니다만 봤습니다만 이번 취임사는 매우 특색이 있었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 특색이 있었냐면은 예. 전체 내용의 거의 98% 이상이 통합의 메시지, 예. 미국 국내 문제. 근데 그 중에도 대부분 통합의 메시지였고요. 예. 보통 미국의 대통령 새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 세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외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예. 적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딱 한 문단만 있었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통합의 문제를 얘기를 했죠. 예. 그것도 충분히 예상이 됐고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간 워낙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고 예. 또 흑인 그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도 매우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결정적으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흩어진 이렇게 양극화된 미국을 통합하는 것이죠. 네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그 전체 대선 기간도 그랬고 당선인 신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끊임없이 한 얘기가 자기는 민주당의 대통령도 공화당의 대통령도 아닌 예.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번 취임사에도 그 메시지가 거의 다 차지할 만큼 강력한 그런 통합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취임식 하게 되면은 또 취임식 끝나고 나서 또 오찬도 있고 백악관까지 오던 퍼레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건데 다 취소가 돼 버렸고 이제
많이 썰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제 미국 내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좀 많이 바뀐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다들 엄중하니까요. 특히 예, 예. 미국은 41만 명이 사망을 했고 여전히 역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확진자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쉬움을 달래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는 오전 시간이 되겠지만 미국엔 저녁 시간에 예. 한 90분 정도 그 유명한 배우 탐 행스가 진행하는 예. 그런 축하 공연이 있긴 있습니다. 예, 물론 예. 그 방송으로만 나가는 거긴 하죠. 네네, 그러니까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상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고별 연설을 그런데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어떤 내용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한 20분 정도 연설을 해서 예. 보냈는데요. 일단은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거기에 그 대선 불복을 포함한 그 얘기들은 전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특히 네네네.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름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네. 특징 중에 하나인 자화자찬이 계속 있었고요. 뭐 예.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 자기는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붙였는데요. 예. 새 정부의 권력을 넘겨주지만 우리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한 운동은 시작이 예. 무슨 뭐 운동을 트럼프 전 말하는 대통령이 했던 그 예, 예. 운동이라는 것이 예. 워싱턴의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이제 흔히 말하는 트럼피즘, 이게 대중 영합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얘기까지도 나와 있고요. 예. 비교적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네네.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을 하려는 그런 예,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신당 창당한다. 이게 뭐 미국 하면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 양당제로 이제 굴러가는 나라로 이제 우리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뭐 여러 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선거 때마다. 근데 이제 이름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당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힘들죠. 네. 미국은 양당제가 뿌리를 내렸고 예. 제3당 창당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도 예. 성공한 적이 없었고요. 예.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대선에 7,400만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낙선한 거고요. 네.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CNN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3분의 2,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한 3분의 2, 그러면 6천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그 숫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자, 이제 전 펜스 부통령이죠. 그 트럼프 환송 행사에 또 안 갔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든 취임식에 또 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뭐 좀 복잡한데요. 예.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 중에 하나였죠. 지난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을 했고 그러다가 이번 탄핵 국면 바로 직전에 이 선거, 미국 대선의 그 개표 후에 양하원에서 이루어지는 개표 최종 확인 작업이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을 겸임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좀 행사하기를 그걸 통해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여지껏 부통령이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니까 그다음부터 좀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러다가 또 뭐 마지막에는 좀 화해를 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선택한 그런 퇴임식이라고들 미국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새 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방미 협상을 조개 타결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희소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지명자죠. 지명자가 그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선 기간 중에 한국 언론에 보낸 그 직접 글을 써서 한국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요구했고 네. 500%로 했다가 지금 50%로 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50%도 뭐 이전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전반적인 그 방위분담 협상은 앞으로 좀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너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그 동맹국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무조건 들어주진 않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이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거 자체 협상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무부 장관 지명자죠. 토니 블링컨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그간 펼쳐온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뭐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대중 강경책은 뭐 이것만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 바이든 새 행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고립주의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의 지도력을 망가뜨렸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말씀하신 토니 블링컨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강경책이 옳았다. 더불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코로나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중국 정책도 대중 정책도 강경 정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주 비교적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외교 라인 지금 이제 교체했습니다. 정비했는데 이제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냈고요. 이제 북미 협상 사실 판을 짰다시피 했던 정용 이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이제 외교장관에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도 아주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밝혔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끌어갈 가장 적임자는 정의용 저는 외교부 장관 내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었죠. 김정은 그 총비서로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총비서 직접 가서 만났고 또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핵심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다 아는 사람이다.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 접근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장 적임자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가서 카운터파이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 내정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지난 뭐 한 2, 3년간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트럼프의 전 행정부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제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전달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분이 미국 통화도 알려져 있고도 하고 하지만 또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그 한국과 그 바이든 새 행정부와 현 우리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이 정책상의 차이가 대북 정책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검토를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 정책 검토의 방향도 사실은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종전선언이죠. 그 일종의 마중물로 써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이겠다. 반면에 바이든 새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반 같은 사람은 북한을 쥐어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게 분명한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각과 교수였습니다.